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37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봄 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조커 폴리아드 흥행에 빨간불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5년 전에 개봉했던 조커 1편 개봉 첫 주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주말 동안 9,600만 불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후에 북미에서는 3억 불, 전세계 누적 수익 10억 불을 돌파해서 초초초 흥행작 반열에 올랐었죠. 이에 반해 조커 폴리아드는 개봉 첫 주 북미 수익이 얼마냐 봤더니 3,700만 불. 반토막 그 이상이 난 건데 관객들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고 그 중에서도 불호가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등의 기미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만 이러냐. 다른 나라는 뭐 괜찮은데 하면서 흥행에 청신호가 들어왔는데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흥행에 적신호인 거냐. 한국 극장가에서도 조커 폴리아드의 흥행은 성적이 썩 좋지 못합니다. 똑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편 개봉 첫 주 주말 박스오피스 성적이 128만 관객이었습니다. 3일 동안 어마무시하죠. 당연 1등이었고요. 누적 관객은 500만을 돌파했었죠. 그럼 2편 조커 폴리아드의 개봉 첫 주 주말 박스오피스 성적은 과연 어떻느냐? 이게 주말 박스오피스니까 3일 동안인데 15만 명입니다. 128만 대 15만. 거의 8분의 1 수준이죠? 베테랑2에 밀려가지고 개봉 첫 주 1위 기록을 못하고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녹음일 지금 10월 10일인데요. 52만 명입니다. 5년 동안 극장가의 한파가 더욱 심해진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격차가 좀 너무 크네요. 숫자 격차만 놓고 보면은 미국이 좀 더 양반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불호 입소문 때문에 성적이 가파르게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보기에는 조커2 개봉 첫날이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이었죠. 임시공휴일 어찌됐든 공휴일인데 16만 명을 모았습니다. 공휴일 그것도 개봉 첫날 드디어 조커2가 개봉했다 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는 여러모로 밋밋한 수치죠. 애초에 조커 폴리아드에 대한 기대 자체가 좀 적었다는 뜻은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커 폴리아드가 개봉한 첫 주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조커 폴리아드를 밀어내고 1위를 거머쥔 베테랑2의 성적도 주말 3일 동안 22만 명을 모았어요. 3위를 기록한 역시나 신작 대도시의 사랑법은 12만 명. 조커 폴리아드의 영화 자체에 대한 불호 심리도 있었겠지만 지금 시기가 천고마비의 계절 아닙니까? 야장 까고 소주 한 잔 적실 사실상 마지막 기간이다 보니까 극장 갈 바에 다들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불꽃놀이도 있었고요. 1,000만 관중 돌파한 국내 최고 인기 프로스포츠 야구는 현재 포스트 시즌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시즌 개꿀잼이에요. 조커2보다 더 재밌어요. KT가 현재 플레이오프 관련해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곰가죽 두른 마법사가 쌍둥이까지 마법봉으로 후드려 팰지 금요일에 플레이오프 5차전이 열리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강철 감독님. 이런 감독님이 국가대표팀 이끈다면 당연히 좋은 성적 기록하겠죠? 이미 이끄셨던 적이 있네요. 그때의 아픔을 승화해 흑마법사가 되셔서 가을의 전설을 써내려 가시는 건 아닌지 감히 추측해보면서 그럼 요리계의 흑백 대난투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37번째 에피소드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흑백 요리사는 넷플릭스를 통해 2024년 추석 주간을 시작으로 3주간에 걸쳐 총 12화까지 방영된 요리 경연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언제적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야. 쿡방 시대 다 지났어 했는데 이게 웬걸? 방영 이후에 국내에서는 흑백 요리사 지금 현재 열풍이 불고 있죠. 흑수저 백수저 가릴 것 없이
참가자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아유 말도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우승자 스포일러 나갑니다.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은 원격 예약 앱이죠. 캐치 테이블로 예약을 오픈하자마자 10만 명이 몰려서 캐치 테이블 서버가 터졌다고 합니다. 흑백 요리사가 이처럼 한국에서만 난리냐? 넷플릭스 시리즈 비영어권 3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가요. 시리즈 차트는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와 예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드라마도 아닌 예능 프로가 그것도 시즌2, 시즌3도 아닌 처음으로 선보이는 예능 프로가 비영어권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건 영어권 시리즈 차트를 포함해서도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선 한바구음이죠.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흑백 요리사 제작비가 대략 100억 원대인 걸로 업계 관계자들은 추정한다고 합니다. 아니 뭐 100억이면 어떻고 200억이면 어떻습니까? 넷플릭스 시리즈 3채 이거 한 편 제작비가 250억 원이에요. 3채 에피소드 한 편 찍을 돈으로 시리즈 전체 제작해서 비영어권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니까 넷플릭스가 한국 업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원조 100명 맞다이 서바이벌 피지컬 100도 전 세계적으로 흥행몰이에 성공해서 시즌2 나오고 들리는 바로는 피지컬 100 아시아판도 곧 나온다고 합니다. 가성비 최강 한국 작품이 대박치면 칠수록 할리우드 업계에선 볼멘 소리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야, 너네 드라마 한 편 찍을 돈으로 얘는 10편 넘게 만든다. 돈 낭비 좀 작작해 잠이 오냐? 뭐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한테 조인트 까이면 fucking 코리아 라고 할지도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피지컬 100을 언급한 이유는 흑백 요리사도 처음에는 가제가 요리 100이었대요. 백인의 요리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자웅을 겨룬다는 컨셉이었는데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그렇고 캐스팅 제안을 받은 다른 요리사들도 그렇고 수십 명이 한데 모여서 요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급순이, 화군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이 프로가 과연 제작이나 되겠어? 하면서 의구심을 대놓고 표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출연을 안 한 참가자들도 있었고요. 근데 넷플릭스 파워인지 제작사 중앙미디어 그룹의 파워인지 1000평짜리 세트장을 3개월간 빌려서 이 모든 거를 해결해냈습니다. 정말 장관이던데 불가능해 보였던 미션을 성공적으로 준비해낸 흑백 요리사 기획자는 해피투게더, 비정상회담, 슈가맨 프로젝트, 효린의 민박, 싱어게인 등을 연출했던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예능 프로그램들이죠. 윤현준 PD입니다. 연출은 김학민, 김은진 PD가 맡았고요. 출연자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밥장사계 1인자 백종원 대표. 백종원 대표가 진성 와우 유저로 유명하잖아요. 같은 길드원이 구직 이슈로 이제 더 이상 길드로 활동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해서 더본 코리아에 그 사람을 채용한 유명한 일화도 있고요. 백종원 대표 와우 계정 아이디가 밥장사입니다. 그래서 밥장사란 표현을 썼습니다. 폄하하려고 밥장사 표현 쓴 거 아닙니다. 한식 대첩 심사위원 할 때부터 느꼈지만 음식 재료와 온갖 요리에 대한 데이터가 와 정말 끝이 없으신 분 같아요. 흑백 요리사를 통해 다시금 백종원 대표의 방대한 지식에 정말 놀라고 말았습니다. 백종원 대표와 함께 심사위원을 맡은 분은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를 거머쥔 안성재 셰프. 이분에 대해 이것저것 검색해보면서 두 가지 사실에 크게 놀랐는데 첫 번째는 1982년생 42세라는 나이에 놀랐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밖에 안 보이시던데 좀 동안 페이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로 놀랐던 거는 취미가 종합 격투기라고 하시네요. 진상 손님은 그냥 원투 스트레이트로 정리 가능하시다는 뜻이겠죠? 이 외의 참가자로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셰프 최현석, 에드워드 리, 오세득, 여경래, 정지선 셰프 등이 출연하시는데 에드워드 리 셰프 같은 경우는 결승전까지 가는 그 과정 동안 본인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나름 상세하게 밝히셨잖아요. 그 외 국내 유명 셰프들은 그럼 왜 출연했는가? 대부분 그 동기가 비슷하시더라고요. 요식업계를 살리자. 이걸로 PD가 설득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셰프들도 자칫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요식업계가 나아가 경제 자체가 불황이니까
아니 물론 요식업계에 방귀깨나 뀌시는 분들로서 나름의 책임감도 있었겠지만 그래 해보자 우리 식당 좀 살려보자 해서 출연을 결정하신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럼 흑백 요리사 요리계급 전쟁 줄거리 요약, 이 줄거리를 요약을 한다는 게 참 그냥 간단하게 경연 규정이 어떻고 무슨 게임을 진행했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무명 요리사로 규정된 현직 레스토랑 오너, 헤드셰프, 유튜버, 영양사, 백반집 사장님 등 80여 명은 흑수저 계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름 없이 본인이 적은 키워드로만 불려요. 이름은 파이널에 진출했을 때에만 공개할 수 있고요. 이에 반해 유명 요리사로 분류된 최현석, 에드워드 리, 정지선 등 20여 명은 백수저 계급인데 본명으로 대회에 임합니다. 먼저 흑수저 80명이 한자리에 모여 이게 진짜 장관이었는데 1차전 본인이 자랑하는 한 칼 최강 메뉴를 심사위원에게 선보입니다. 떨어져도 약간의 후회가 없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40명 40명씩 나뉘어서 백종원, 안성재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받고 최종 20명만 남습니다. 80명 중에 60명이 1차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남은 흑수저 20명은 백수저 20명과 1대1로 특정 재료를 활용한 요리로 맞붙게 되는데 이때 심사 방식은 아마도 무수한 짤로 보셨을 블라인드 심사입니다. 어떤 재료를 활용했다만 심사위원들은 알 뿐이지 음식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 플레이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향과 맛으로만 추측할 수 있고 먹은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잣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추측을 내린 끝에 평가를 하게 되죠. 여기서 흑백 포함해 20명만 남고요. 슈퍼패스로 2명을 더 붙여서 22명이 2명의 심사위원 포함 100인의 미스터리 심사단 앞에서 육류와 해산물로 팀을 나눠 상대 수저팀을 상대로 팀 미션을 벌입니다. 여기서 탈락한 참가자들은 편의점에 있는 온갖 물품들을 재료 삼아 패자부활전을 치르고요. 팀전 승자들과 패자부활전의 승자들은 흑백 수저 상관없이 팀을 조직해서 24시간 후 세트장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매출을 거둔 팀은 전원 생존, 가장 적은 매출을 거둔 팀은 전원 탈락인데 갑자기 이때 팀원 중 한 명을 무조건 방출하라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방출된 팀원들은 또 자기들끼리 팀을 조직해서 레스토랑을 운영해야 하는데 과연 레스토랑 미션까지 백수저는 몇 명이 살아남고 이게 의미가 있나? 다들 보셨을 거잖아요. 다 보셨죠? 그리고 이미 소식 접하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나폴리 마피아 우승 축하드리고요. 에드워드 리 이균 셰프님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균 셰프와 동갑인 최현석 셰프 정말 어른이시더라고요. 그 태도와 자세 존경합니다. 정지선 셰프님 같은 경우는 보는 내내 지금 중화권 배우 서기가 짬내서 출연한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서기 배우와 닮으셨던데 여러모로 멋이라는 게 정말 폭발하시더군요. 그럼 이 같은 흑백 대난투, 흑백 요리사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크게 촬영 측면, 구성 측면, 스토리텔링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촬영 측면. 아무래도 에피소드 1화를 키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게 화면이니까 화면과 촬영에 대한 첫인상이 어떻게 남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전 정말 강렬했습니다. 초반에 유독 부감샷을 많이 써요. 규모를 강조하는 거죠. 80명이 여기 한데 모여있다. 우리 이렇게 준비해놨다. 해가지고 드론 같은 거 엄청 띄우고 위에다가 딱 봐도 이제 와이어로 고정해놓은 카메라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왜 축구 경기장에서 볼 법한 그런 카메라 워킹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만큼 좀 자랑하는 거죠. 과시하는 건데 뻑이 갑니다. 그리고 그 한데 모여서 80명이 요리를 했을 때 뿜어내는 에너지 이게 조그마한 핸드폰으로 보는데도
뚫고 핸드폰 화면을 넘어서 저에게 전달이 돼요. 압도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야, 진짜 장관이다 라는 말이 연이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적재적소로 각각의 참가자들이 준비해온 한 칼, 그 한 칼을 위해서 세밀하게 재료를 다듬거나 조리 도구를 매만지거나 이런 장면을 또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규모를 또 강조하면서 섬세한 촬영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 경연대회라는 성격도 부각이 되면서 과시까지 겹쳐지니까 초반에 화면만 봤는데도 몰입이 쫙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촬영 측면에 있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측면에서 참 좋았던 거는 MC가 없잖아요. 사회자가 없잖아요, 따로. 물론 남도영 성우가 현장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고 또 내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당장 이 경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긴 합니다만 한식대첩의 김성주 MC라든지 혹은 강호동 MC라든지 마스터셰프 코리아에서는 심사위원들이 MC 롤을 좀 어느 정도 수행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뭐 백종원 심사위원이 어느 정도의 보조 MC 롤을 수행하긴 합니다만 대놓고 백종원 심사위원에게 MC 역할을 부여하진 않죠.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사회자가 있었더라면 패자부활전 승자는 바로 흑수저를 꺾은 백수저 중에서도 남성 참가자 이랬을 것 같아요. 심지어 마스터셰프 코리아도 이랬습니다. 강래호 셰프가 마스터셰프 코리아 시즌2에서 우승자 최강록 발표할 때 솔직히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죠. 우리 모두는 최강록 당시 참가자가 우승할 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마스터셰프 코리아 우승자는 최강록 씨 지금 기분이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질 시간을 끌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것과 TV를 통해 방영된 것의 구성적인 측면의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MC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질질 끌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이 적당하게만 끌고 바로바로 흑수저, 누구 생존, 백수저, 누구 탈락 이렇게 하니까 속도감이 살아있고 질질 끌리지가 않고 답답하지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후킹, 야 간만에 정말 보면서 야 이 자식들 봐라 이 대놓고 이거 에피소드 2화 보라는 거 아니야 내가 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바로 보죠. 바로 보고 그대로 막 에피소드 7까지 달리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알면서도 당해요. 대충 보이죠? 아 이때쯤 끊겠다. 타임라인은 안 봐도 아 여기서 대충 다음 화로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기분 좋게 평소 같으면 짜증을 냈을 텐데 너무 보고 싶다, 진짜 재밌다 라고 하면서 다음 화를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만큼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나름의 연출 호흡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또 구성적인 측면에서 좋았던 점을 언급을 해보자면 음악 활용을 참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그러니까 후킹에 한번 뒤통수 맞고 이 자식들 봐라 그래 내가 다음 화 곧장 봐주지 할 때 울려 퍼지는 그 빠른 템포의 EDM 경연 서바이벌에 맞게 심장을 약간 좀 바운스 시켜주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 한몫을 크게 한 것 같습니다. 비단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그런 음악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음악적인 요소를 잘 극의 진행에 맞게 녹였습니다. 특히 1, 2차전 통틀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대결 2차전 에드워드 리 셰프 대 고기 깡패 거기서의 음악 활용이 참 돋보였던 것 같아요. 도전자로서의 고기 깡패가 막 요리를 할 때는 빠른 컷 편집에 EDM 빠른 템포로 와다다다다다 막 이런 식으로 보여주다가 에드워드 리 셰프 분량으로 확 넘어가서 그때는 클래식을 틀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신선이 잠깐 육지에 내려와가지고 아유 내가 좀 실력 발휘 좀 해볼까나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극명한 대조를 또 음악으로 완성을 해가지고 참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구성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좋았던 거는 되게 사소한 부분인데 넷플릭스로 방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상호명을 오픈하는 게 그렇게 보기 편하더라고요. 중앙미디어그룹에서 만들었던 다른 쿡방 냉장고를 부탁해만 봐도 신라면을 신라면이라고 못하고 푸라면 뭐 매운 라면, 땡라면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어디서 일하고 있는 셰프다 라고 하면은 어디인지는 안 알려주고 뭐 땡땡 호텔 헤드 셰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막 이 셰프가 어디서 일하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넷플릭스는 그냥 시원하게 이 사람 일하는데 여기입니다. 이 사람 일하는데 저기예요. 라고 말해주니까 뭐 검색에 있어서 좀 더 용이했달까요? 그러다 보니 좀 속이 시원했던 구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이제 좋았던 점을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피소드 1, 2화를 보면 제작진이 약간은 작정하고 갈등을 좀 부추기는 듯한 그런 식의 자막을 되게 많이 깔아놓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잖아요. 계급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갈등, 또 반란, 등급이 나뉜다. 이런 식의 표현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참가자들이 뭐 농반 진반으로 내가 오늘 뭐 뒤집어 엎어? 이런 식의 마치 체제 전복을 꾀하는 듯한 멘트를 80명 중에 80명이 다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몇 명 그렇게 센 워딩을 하는 사람들만 초반에 일부러 노출을 시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다들 쉬쉬하는 계층을 은연중에 강조해서 초반만 보면은 연출 자체도 그렇고 마치 백수저가 악인 기득권층이고 흑수저는 저 기득권층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체제 전복을 꾀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줘가지고 흑수저에 좀 더 동화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몰입감도 어련히 알아서 높아지게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도가 일종의 왕도물이죠. 가진 건 없지만 이런저런 경험을 토대로 얻은 지식 같은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서 일궈낸 실력으로 내가 한번 마스터와 한번 붙어보겠어. 당신을 꺾어보겠어. 당신의 아성을 눌러보겠어. 그러다가 한번 좌절되고 좌절과 좌절을 겪음으로써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발전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재대결을 하게 되는 우리가 흔히 봤던 소년 만화, 왕도물의 구성을 초반부터 딱 형성하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흑수저에 동화돼서 초반부를 감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초반부에 유독 참가자들이 아무래도 또 어린 참가자들이 많다 보니까 20대 중후반, 뭐 30대 초반의 참가자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막 야 이거 완전 힙합이네, 야 뭐 사이퍼야 라는 식의 힙합 무대 같다 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노출시킵니다. 거기다가 yeah, oh shit, awesome man 뭐 이런 식의 되게 허세 넘치는 영어 미사여구들을 또 참가자들이 내뱉으면 그것도 가감없이 계속해서 갖다 붙여요. 이를 빠른 리듬의 편집으로 보여주고 거기다가 앞서 제가 좋았다고 말씀드렸던 음악 활용 같은 걸 곁들이다 보니까 또 조명까지 약간은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건지 쇼미더머니를 보는 건지 잠깐 헷갈렸었네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제작진이 참 영리하다라고 느꼈던 게 캐릭터 묶음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비단 요리뿐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서바이벌 장르물에서 제일 중요한 장치잖아요. 대립되는 구도를 만든다거나 혹은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놔서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나가는데 이모카세와 급식대가로 손맛 대 손맛, 파인다이닝 출신과 파인다이닝 출신을 엮어서 각각의 참가자들은 안성재, 백종원 심사위원들로부터 어떤 평을 받을까? 이런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탈락할지 합격할지 긴장감을 연출해내는 그 작법이 흥미로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요소들이 한데 섞여가지고 정말 누가 우승할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서바이벌물이라고 하면 그래도 대충 한 전체 회차의 80%쯤 진행이 되면 윤곽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미래의 챔피언이고 이 사람이 유일한 대항마다 이런 게 눈에 띄는데 정말 에드워드 리 셰프가 우승을 할지 마피아가 우승을 할지 모르겠고 그 전에 트리플 스타가 올라갈지 에드워드 리 셰프가 올라갈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그 단계까지 올라갈수록 심사위원들이 누차 얘기를 했듯 종이 한 장 차이로 모든 게 갈릴 만큼 실력 차이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그래서 긴장감이 더 유지된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제작진이 아무래도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게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런 쫀득한 감상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흑백 요리사를 보고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시나 구성 측면 먼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흑백 요리사들 중에 이제 백수저 요리사들은 흰색 옷을 주로 입고 있고, 쓰이는 집기들, 주로 그릇들, 접시들도 다 흰색인데 자막을 흰색으로 하니까 안 보여요. 이 요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할 때 화면 좌측 하단이나 혹은 요리에서 화살표를 쳐가지고 자막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왜 흰색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야 이게 뭐라고? 이게 꼬치야? 이게 파스타 면이야? 아, 여기에 두부가 들어간 거야? 아, 여기에 곱창이 들어간 거야? 라는 식으로 감상의 불편함을 초래해요. 초반에만 이런 줄 알았더니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그 자막 색깔과 방식을 고수해서 되게 보는데 답답했습니다. 그 점이 만약에 시즌2가 나온다면 음영 처리라도 해가지고 자막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구성적 측면에서 아쉬웠던 거는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늘 그렇듯이 심사위원들이 뭐 대판 싸웠댄다, 토론을 가열차게 했댄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어그로를 끌잖아요. 흑백요리사도 기자간담회에서 마찬가지로 백종원 대표께서 또 방송 짬밥이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시니까 뭐 안성재 셰프랑 거의 뭐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갔어요.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친해요. 약간 이런 식의 재미 요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사위원들 간의 토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이렇게 충돌하고 저렇게 충돌하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땐 블라인드 심사를 제외하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블라인드 심사 이후로는 너는 이렇게 먹었구나. 나는 이렇게 먹었어. 그래서 나는 점수를 85점을 줄 거야. 90점 줬구나. 오케이. 이거거나 그냥 종이에다가 최강록 이런 식으로 재해석. 다시 먹고 싶냐? 예스. 이런 백종원 심사위원의 글귀만 보여주고 안성재 심사위원의 글귀만 보여주고 두 사람 간의 어떤 논의하는 장면 등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심사위원 각각의 심사평에 대해서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주긴 했습니다만, 두 사람 간의 어떤 요리에 대한 관점과 철학이 부딪히는 또 그 묘미가 있는데, 그런 점은 또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이런저런 의견을 교류를 할 때 빚어지는 재미잖아요. 그 부분을 제작진 간의 인터뷰로 대체함으로써 재미 요소를 너무 많이 빼간 거는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80명의 흑수저들이 최강의 요리를 심사위원들에게 선보였을 때 보류자들이 나오잖아요. 보류자들이 나오면 다른 심사위원이 와서 심사를 하고 둘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패스를 시킬 건지 떨어뜨릴 건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방송에는 유독 안성재 셰프가 보류를 많이 하고 백종원 대표가 나중에 와서 추가로 재심사를 하는 듯한 모습만 계속 나왔는데, 백종원 대표가 재심사를 했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종이에다가 끼적이기만 하고 둘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이러고 말아요. 어떤 부분에서 보류를 준 거예요? 이러이러한 거. 난 그거 괜찮던데. 근데 익힘의 정도가 이렇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래도 이게 통과시키기에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한 번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곱씹어 보니까 왜 안 나왔지? 라는 또 아쉬움이 들어서 시즌2가 나온다면 이 모습을 좀 더 부각한 장면들이 다수 방송에 노출되기를 희망합니다. 당연히 흑백요리사의 주인공은 심사위원이 아니라 요리사들이고 요리인 건 알지만 시청자들은 먹어볼 수가 없으니까 심사위원들이 어떤 평을 해줄까만을 솔직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워낙에 프로페셔널한 분들이시다 보니 먹어보지 않은 제가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도 이런 맛이겠구나, 저런 맛이겠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만 또 진행이 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블라인드 심사 때의 임팩트가 워낙 커서 그랬는지 그런 토론 과정이 좀 더 많이 나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아쉬웠던 점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스토리텔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흑백요리사가 유독 돋보였던 부분은 스토리텔링이 과하지 않았다라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실력, 계급장 떼고 정말 투명하게 맛으로만 붙는다는 명제 아래에 대결의 컨셉이나 혹은 평가의 기준이 명확했어요. 재료 본연의 맛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창의성이 얼마나 돋보이는가, 이런 식으로 분명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또 명확한 대결 컨셉에 따라서 매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후반에 최후의 8인 남겨두고 인생을 요리하라 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는 김이 많이 샜습니다. 탑 8에 오른 사람들인 만큼 나름 기구한 인생 역정들을 갖고 계시고, 또 그분들의 스토리텔링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긴 했습니다만, 추상적인 평가 기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류의 경연은 결승전 혹은 탑 4 정도 됐을 때에 벌이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요리하라 바로 전까지만 해도 레스토랑에서 최대 매출을 기록해라 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최현석 셰프팀은 고급화 전략을 취한 거잖아요. 그 외에 레스토랑들은 뭐 이런 전략 저런 전략을 꾀했지만 잘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명확한 컨셉 아래 빛나는 전략들이 돋보이는 경연 등을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엔 또 뭐가 나올까 했는데 인생을 요리하라가 나오니까 좀 맥이 빠졌어요. 차라리 그 다음에 무한 요리 지옥이 나왔으면 야 진짜 가관이다, 야 대박이다 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맥이 한번 쓱 빠졌다가 그 다음에 무한 요리 지옥으로 가버리니까 밸런스 높낮이가 너무 큰 거죠. 무한 요리 지옥을 보면서 임팩트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에드워드 리 셰프 정말 보통 요리사가 아니시구나. 저 무궁무진한 창의력, 원천이 어디일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 결승전이 워낙에 무한 요리 지옥에 잔상이 남아있어서 좀 심드렁하게 본 게 없지 않아 있어요. 허무한 감도 적지 않았고요. 차라리 말씀드렸듯이 점차 도파민 파티를 이끌어내는 경연들로 치다르다가 마지막에 탑4와 결승전에 갔을 때는 추상적인 평가 기준이 곁들여지는 경연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백종원 심사위원의 특정 평가 기준이었어요. 뭐냐면 블라인드 심사를 하실 때 최현석 셰프가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방금 썬 무에서 며칠간 숙성된 깍두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최현석 셰프의 음식을 평가하는 안성재 셰프와 백종원 대표 간의 의견이 좀 엇갈렸죠. 그때 백종원 대표가 안성재 셰프를 설득했을 때 꺼냈던 얘기가, 이거 외국 사람들한테 먹이면 참 좋아할 것 같다. 한식의 세계화라는 키워드를 꺼내가지고 안성재 셰프에게 설득을 하고 그것을 본인의 최연석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유독 백종원 심사위원이 외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데 이런 접근은 되게 좋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아니 애초에 대회의 컨셉 자체가 한식을 알리는 거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자꾸 외국 사람들의 입맛을 평가 기준으로 언급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뭐 지금부터 방금 전에 한국에 도착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요리를 선보여서 가장 많은 득표를 거둔 참가자가 승리합니다 라는 대회를 했다면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터뷰 같은 걸 찾아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임하시게 된 계기도 아무래도 넷플릭스다 보니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되니까 한식의 세계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밝히시긴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설명이 방송 내에는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까지가 흑백요리사를 보고 제가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고요. 여담으로 흑백요리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참가자는 처음에는 김도윤 셰프였어요. 실눈캐시잖아요. 그 실눈캐가 눈을 뜨는 순간 다 죽는 거거든요. 야, 저분 포스가 남다르다. 거기다가 실눈캐야. 그러면 저분 눈 떠가지고 요리하는 순간 여기 다 죽는 거야 했는데 바로 패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김이 샜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참가자는 결국에는 최현석 셰프님이었습니다. 본인이 실수한 거를 인정하시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또 그거를 지적하는, 뭐 굳이 여기서 위계를 따지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후배 심사위원의 평가에 대해서 내가 바꿔야겠다, 이거는 나의 미스인 것 같다, 그 태도, 정말 멋진 어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마도 영원히 박제될 영상에서 멋있게 인정을 하시니까 저래서 스타 셰프가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결은
앞서 언급했듯이 고깃깡패 대 에드워드 리 셰프 블라인드 대결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깃깡패 참가자의 태도가 너무 멋있었어요. 기왕이면 아니 여기 왔으면 최강자랑 붙어야지. 롤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페이커랑 한판 붙어봐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잖아요. 조기 축구에서 손흥민을 만났어. 그럼 내가 한번 손흥민 상대로 막아봐야지. 내가 김민재가 한번 돼봐야지. 약간 이런 태도잖아요. 아우 가더라도 멋있게 가는구만 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배포와 결단이어서 그 이후에 수많은 요리 대결들이 있었지만 그 요리 대결의 컨셉이 인상적이었지 참가자들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고깃깡패 vs 에드워드 리만큼의 인상을 저에게 남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컨셉이 가장 좋았던 게임은 뭐였느냐? 호불호가 많이들 갈리던데 저는 편의점 대결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설탕이 필요한데 설탕을 찾아봐도 없네? 그러면 커피 믹스 뜯어가지고 거기서 설탕을 뽑아 쓴다든지 실제로 고추기름 필요하니까 고추기름이 들어가 있는 라면 봉지 막 한 10개씩 가져와가지고 거기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고추기름 마련하는 장면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셰프들의 즉흥적인 임기응변을 또 볼 수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레스토랑 대결, 진짜 말 많은 대결이죠. 이 레스토랑 대결도 대결 자체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최현석 셰프는 이런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성재 셰프가 과연 맞을까 싶은데 그게 또 들어맞았잖아요. 그런 식의 정말 요리는 물론이고 레스토랑을 오랫동안 운영한 사람의 짬밥은 다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물론 갑자기 방출시키는 거는 정말 좀 느닷없기도 했고 어이없기도 했는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미 24시간 중에 한 3, 4시간을 썼잖아요. 그럼 남은 20시간 동안 메뉴도 구성해야 되고 재료도 사야 되니까 운영비를 300만 원씩 줬는데 400만 원을 준다든가 약간 이런 식의 적당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서 조금은 아쉬웠고 그리고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왔을 때 그 먹방 크리에이터들 자비로 그 요리를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어찌됐건 게스트로 불러다가 모신 건데 게스트로 오셨어요? 자 이제부터 니네 카드로 드세요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의 액수를 준 것까지는 알겠는데 100만 원은 너무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레스토랑 대결이 흥미롭긴 했지만 세밀함은 좀 떨어져서 이런 아쉬움이 살짝 남네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요리, 먹고 싶은 요리가 아닙니다. 우와 저게 뭐야 했던 그런 인상적인 요리는 채소 사심인가요? 비트랑 아보카도랑 섞어가지고 참치 맛을 내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혀를 속이는 거죠. 되게 신기했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었고 저도 모르게 예전에 사유리 씨인가요? 그분이 해피투게더 야식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귤을 간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뭐 참치 맛이 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혀를 속이는 고단수의 방법을 검증된 셰프가 보여주니까 되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은 별게 아니고요. 처음에 안성재 셰프가 떨어뜨린 밥이 없다고 떨어뜨린 엄마 백반의 전이랑 겉절이랑 그 무침들 있잖아요. 와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특히 그 김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꼽는 한국 영화 최고의 먹방 씬은 뭡니까? 저는 정우성 배우 주연의 똥개에 나온 겉절이 먹방이 있어요. 맞짱 뜨기 전에 일단 밥부터 먹자라고 하면서 그냥 겉절이에다가 흰 쌀밥 먹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진짜 개맛있는 거. 그거를 또 정우성 배우가 멋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물론 그럼에도 멋있습니다. 막 와구와구 되게 개걸스럽게 먹는데 그런 느낌이 뭔지 아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는 맛이 무섭다고 저 겉절이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은데 지금 침이 고이네.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언제 한번 대구 가면은 엄마 백반은 꼭 들러봐야겠다. 그래서 그 김치 한번 먹어보고 싶다. 너무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먹고 싶은 음식은 히든 천재 참가자의 알리올리오. 되게 심플한 메뉴 구성인데 안성재 셰프가 극찬을 했잖아요. 이걸 먹고 싶은 이유는 내 거보다 맛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알리올리오 좀 칩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서 알리올리오 아마 가장 잘할 거예요. 그래서 내 거보다 맛있을까라는 생각에 어디 한번 내가 먹어봐 주지라는 기고만장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리올리오. 물론 히든 천재 참가자분의 알리올리오가 훨씬 더 맛있지는 그건 먹어봐야 알겠죠. 네.
이처럼 저는 좀 저에게 친숙한 음식을 더더욱 좀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대한 제 별점은 3.5 볼만한데? 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요리 서바이벌 예능 프로였어요. 저는 평소에도 요리 프로그램도 잘 안 보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그 특유의 악마의 편집, 억지 대결 구도 때문에 반감이 생겨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흑백 요리사에는 그런 부분도 되게 적고 오로지 실력과 열정 등이 합쳐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언급했듯이 중간중간에 아쉬웠던 지점들 때문에 3.5점을 남기게 됐고요.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열정입니다. 예,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빨아다 썼습니다. 보면서 정말 이분들의 열정이 남다르구나. 20대부터 50대, 60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요리 앞에 그 열정적인 모습에 특히 반해서 이 쇼를 더욱더 즐기며 봤던 것 같아요. 피곤한 와중에도 완벽한 맛을 추구하고자 온갖 에너지를 끌어다 모은 그 눈빛, 그 손놀림 등을 정말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어떻든 간에, 경력이 어떻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열정이구나. 그 열정 하나만으로 힘들어 죽겠는 와중에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결의가 피어나는구나를 느끼게 되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열정이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역시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되는 한국 영화 전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공개되는데 부디 제가 일전에 언급했던 저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의 참회록이 다음 에피소드의 주 내용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37번째 에피소드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었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